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근대작가론 제5장 윤동주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은 크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1917년에 중국의 길림성 출생이고 1938년에서 41년까지 이제 연희 전문 제학이죠. 그리고 1942년부터 43년까지가 일본 유학이고요. 그리고 1943년에서 45년까지가 이제 수감과 복역이다. 이렇게 크게 윤동주의 삶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쪽에 보면 145쪽이네요. 윤동주는 이제 보통 저항신이라고도 하죠. 암흑기의 별, 그래서 기독교 정신 그런 게 나타나 있죠. 시 속에. 거기 145쪽에 보면 윤동주는 1917년 길림성 명동촌의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나오죠. 명동 소학교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중학교 때 창작하기 시작했다 나오고요. 숭실중학교 재학 당시 동시도 창작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세에 서울로 유학을 와서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연희전문대학 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여러 시들을 많이 쓰게 되었고, 또 3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이때도 여러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46쪽으로 넘겨보시면 두 번째 줄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41년 12월 3개월 앞당겨 시행되었던 졸업식 기념으로 19편의 시 원고를 모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고 했으나 시국 문제를 염려한 스승 이양하 교수의 권유로 시고집 3부만 작성해서 이양하, 정병욱, 윤동주가 하나씩 나눠 가졌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한 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 윤동주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오태가 됩니다. 42년의 4월에 도쿄에 이제 성공회계 미션스쿨立교대 영문학과에 입학을 해서요. 거기에서도 이제 시를 특히 이제 많이 썼는데 특히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가 이제 유명한 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 돼서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밀고됩니다. 그러다가 윤동주의 고종사천로 교토 제국대학에 그 재학 중이던 송몽규가 주동자로 지목이 돼요. 교토에 있는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신문을 받았죠. 2년형을 언도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체미상의 주사를 계속 맞았다는 점, 여의어가고 있었다는 점, 운명 직전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쳤다는 간수의 증언이 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는 이제 그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147쪽에 보면 인용문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그 나오죠. 정음사에서 출간됐고 윤동주가 사숙하고 있었던 한국 시단의 대부 정지영은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 속에 썼다.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강점기에 날뛰던 부일문사 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베앗을 것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게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시에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제 이 정지용이 그 윤동주 유고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윤동주의 작품 세계의 이제 특징으로 이제 본다면 이 보통 두 가지의
축에서 많이 그 갈등을 하는 이게 이제 윤동주의 그 작품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윤동주의 작품 세계를 보면 특히 이제 이 국내 작품을 이제 국내에서 살면서 작품 세계를 썼죠. 이 두 가지 축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 자,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는 어떤 동시적인 천진성이죠. 그리고 청교도적인 윤리관. 또 민족주의자의 면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부끄러움, 자기 학대, 우울, 좌절감, 또 자기 연민, 후회, 절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48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대학 시절의 윤동주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면모를 갖고 있었다. 일 처리가 신중하며 속내를 비치지 않고 중요한 일을 진행하여 남을 놀라게 하는 외유 내강형이었다. 그러니까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다는 거죠. 과묵하고 내성적이며 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스포츠에 열심이었다. 뭐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동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밑에 인용문은 이제 장덕순의 이제 증언이라고 나오죠. 동주는 깊은 애정과 폭넓은 이해로 인간을 긍정하면서도 자기는 회의와 일종의 혐오로 자신을 부정하는 괴벽한 휴머니스트다. 남에 대한 애정은 곧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변모하는 그의 인생관이 시작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9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그의 연희 전문 학교 시절 작품들 속에서 시인을 응시하는 스타일의 작품이 많은 것도 이런 성향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드높은 인격적 이상주의와 각오, 우울증적인 것에 가까울 정도의 제의식과 자기 혐오 이런 것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민족 순환의 애가 이런 게 슬픈 족속에 나오고 세 줄 내려가면 또 일제강점기 말기에 병든 청년의 군상 이게 또 병원에 나옵니다. 병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이 한 셋째 줄에 나오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드높은 인격적 이상주의와 각오가 서시 우울증적인 것에 가까울 정도의 제의식과 자기 업무가 참회록 또 다른 고향 또 공존하는 연민의 세계 자화상 결연한 신앙적 각오, 십자가 여러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본 유학 시절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시인의 고뇌와 대적 갈등이 잘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면 150쪽에 서시라는 작품이 있죠. 150쪽에. 이 시는 워낙 유명한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특히 이제 잎새에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잘못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이제 맹자에 보면 군자 삼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그 중에서 두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 앙불, 괴어천, 부부자거인이죠. 자, 위로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굽어볼 때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즐거움인데 이제 그런 것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것은 뭐 시인의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떤 그러니까 소극적인 독립운동이지만 독립운동의 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제의 어떤 그에 의한 탄압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151페이지로 가보면 첫째 줄에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춘기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51쪽의 두 번째 단락에 청소년기를 한참 지난 나이인 25세 때 이런 걸 썼다는 건데 순수함의 고백.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잎새에 있는 바람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윤리적 자극이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자, 152쪽. 자, 152쪽에서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속의 별이란 여기 밑줄 치세요. 천상의 세계에서 빛을 발하면서 지상의 존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속성을 윤동주 나름으로 정의 내린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약간 비극적인 어떤 그런 그 일제 치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별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상당히 순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이제 153쪽에 십자가라는 시죠, 십자가. 자, 이 시에서는 십자가가 두 번 나오죠. 자, 153페이지에, 자, 보세요. 153페이지입니다. 자, 153페이지에 십자가가 두 번 나오죠. 자, 1년에 십자가 나오죠. 십자가 걸려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연에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걸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겠고, 이 십자가로서는 이제 시인으로서의 그런 그 뭐랄까요? 노력이랄까요? 일제하에 독립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3쪽의 시를 보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해서 밑줄 치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윤동주의 결탄. 윤동주 결단이 공포되는 그런 이 전체를 보면 연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희생양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마치 이육사가 시인이 광야에서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일종의 희생양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4쪽에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윤동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자,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거기 밑줄 치세요. 입장에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여기 나오고요. 자, 다음 단락에 보면 1년 첫머리에서 교회 십자가 햇살이 비치는 풍경을 그리죠. 쫓아오던 햇볕인데 여기 나오죠. 또 다른 고향에서도 이제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개일 것이다. 비슷하다. 자, 그 다음 밑줄 주세요. 빛의 세계를 윤동주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윤동주의 뒤를 재촉하듯 쫓아온다. 이런 거고요. 자, 155쪽의 둘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그러니 1년은 다음에 십자가로부터 뒤쫓기고 있는 윤동주 자신에게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면시키려는 스스로의 질책 내지 강압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윤동주 자신이 스스로 인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처럼 자기도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자, 155쪽의 마지막 단락에 여기서 윤동주는 만약 인간인 자신에게도 인간에서 그리스도로 변신한 예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 거기다 붙여 주세요. 십자가가 허락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뭡니까? 낮고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윤동주답다. 예수가 인간에게 남긴 그대의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은 실제로 감당할 각오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의미다. 그래서 윤동주는 자신과 같이 불성실한 신앙인에게도 무섭고 커다란 기회가 온다면 라고 단서를 붙였다. 자, 156쪽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그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윤동주의 어떤 독립을 위한 자기의 노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3번 화해하는 두 자 바로 윗단락에 한 번 뱉으면 현실화되고 마는 언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self-fulfilling prophecy 이런 말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죽게 되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화해하는 두 자 쉽게 쓰여진 시. 자, 이 쉽게 쓰여진 시도 되게 유명한 시인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이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육첩방이라는 것은요. 이 다다미라고 그러죠. 다다미 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다미 6개가 연결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부모님의 학비죠. 부모님의 학비로 살아가는 일본 유학생이죠. 일본 유학생의 이국적 정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57쪽에 보면 157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 이하에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집안의 기대, 뭐 험악한 시국, 또 편안한 출세의 길을 가고 있는 자아상이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나라는 시국하죠. 시국은 험악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은 편안한 출세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빛의 이미지죠.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결국 이제 두 자아의 화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상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가 바로 현실적인 자아. 현실적인 자아를 보듬어 안고 나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쓰여진 시는 그런 159쪽에 보세요. 15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셋째 줄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이요. 이상적인 자아란 말 나오죠. 이상적인 자아. 그 투쟁을 인도해가는 주된 원동력이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또 밑줄 치세요. 이 쉽게 쓰여진 시 속에는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를 보듬어 안고 나아가는 새로운 자세를 보인다. 즉 못난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못난 자신을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 들인 뒤에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학사 연구의 쟁점을 보면 자, 이 문학사적 의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160쪽에 그가 일제강점기 말기 문학어로서 그 조선어 민족적인 절조를 소해냈다. 암흑기의 별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 정신. 밑줄 치세요. 기독교 정신. 세 번째는 동시의 근원. 밑줄 치세요. 동시의 근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61쪽 첫째 줄에 청신한 이미지와 발상법. 근대시의 형상을 넓혔다. 여기도 밑줄 치시고. 자, 연구의 쟁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동주가 네 번째 줄이죠. 간도 출신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게 나오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산이란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산 가족 이런 것처럼. 이런 연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윤동주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느린 분야는 다량의 서적들 그리고 생시에 접했던 서적
또 그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 이런 거 나오죠. 윤동주의 사상, 정신세계 이해에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되어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순수한 영혼의 이 윤동주 시인은 이상향적 면모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를 잘 음미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